예, 오늘 옥천 이선상성과 성무사기 굴산성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적 지정을 그 목적으로 학술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교수님 그 기조 강연에서부터 많은 그 정말 주옥 같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토론 내용도 보니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그 토론문을 같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리고 토론하실 분들만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관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옥천 굴산성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각축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김수태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부경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신 옥천 이성산성의 주변 유적과 지정학적 위치 검토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서정석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석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신 GIS를 활용한 옥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양시은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준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신 성곽 유적의 사적 지정 사례 비교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유재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문을 제가 이 자료를 일찍 보내주셨는데도 제가 몰라가지고 어제 제가 꼼꼼히 잘 읽어봤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토론 내용대로 전부 진행하자면 5시까지는 끝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김수태 선생님한테 지금 김영관 선생님 잠깐 첫 번째 토론을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영관 선생님이 잠깐 이석하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고 두 번째 발표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석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공주대학교 서정석입니다. 오늘 저는 그 황보경 선생님 그 토론을 맡았는데요. 아까 그 발표도 있으셨습니다만 이성산성 주변 유적하고 옥천 지역 주변에 있는 유적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성산성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면서 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회의인데 이제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축성 연대라든가 어떤 그 성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찝으셨습니다. 다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그러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좀 더 들어서 우리가 오늘 그 살펴보려고 했던 이성산성이 어떤 성인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러 연구자들이 다 똑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성산성이 있는 그쪽에 백제가 먼저 진출을 하고 뒤이어서 신라가 이제 진출한 걸로 이렇게 고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근데 백제 때는 이제 성을 안 쌓고 신라가 왔을 때 성을 쌓았다고 이제 대체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황보경 선생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백제가 여기 왔을 때는 성을 안 쌓다가 신라가 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성을 쌓게 되는지, 예,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기조 강연에서도 이제 그 말씀이 있으셨고 황보영 선생님도 똑같이 있으셨는데, 이게 이제 그 토성이었다가 석성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축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유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드는 의문이, 그 토성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판축을 이렇게 해서 토루를 만들었을 텐데, 그걸 이렇게 바깥면에 사면으로 깎아내고 앞에다가 돌을 붙인다고 그래서 여기 타일 붙이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석성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돌뿌리를 길게 해서 그 토루 속에 이제 콱콱 박혀 있어야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고 성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는데, 그 뒤쪽에 뒤채움한 그 흙이 판축인데 거기다가 나중에 석성을 할 때 그 돌뿌리를 거기다 이렇게 박아 넣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확인이 된다면 또 이게 축성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도 조금 그런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그 이성산성의 성격이 전방에 있는 성들의 어떤 지원하는 곳, 뭐 보급로라고 그럴까, 뭐 보급창, 이런 성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이걸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것은 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해명이 돼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축 시기에 대해서 혹시 백제도 연관성을 열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석성으로 개축한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산성의 성격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황보경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 세 가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성산성의 이제 초축 문제입니다. 제가 발표 때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초축에는 좀 저도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변 유적을 보니까 5세기 전반까지 백제 관련 유구들과 유물들이 확인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이성산성 내에서는 지금 백제 관련 유구나 유물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앞서 그 2차 발굴 조사 아마 토기에 대해서 이제 수열하고 토기 사례를 이제 PPT로 좀 보고 발표 자료도 좀 봤습니다만은, 작년도 토론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김호준 선생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성산성 내에 토루의 존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성의 존재죠. 내성의 존재가 좀 샵 33구간 저도 그걸 이제 눈여겨 본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열 이제 성벽 안쪽에서 이열로 가는 목책의 존재. 그래서 이제 목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목책일 가능성도 있고, 이 열이 어디까지 가는지, 또 규모가 얼만큼 되고 성내 구간을 어떻게 분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차 조사 때 원형수열 24호에서 나온 토기 유물은 PPT로만 봤습니다만은 그 호종류 같은 경우 옹이라고 이제 표현은 됐습니다만은, 호종류는 이제 보면 신라화된 것도 있지만 백제 토기도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초축 문제는 이제 토루와 목책이 좀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러기 싶고요. 최근에 지금 조사 중인 아까 정말 사례 발표에서 3차 조사 구간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성벽 하단층에서도 지금 판축층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현장 자문회의가 된다면 이게 좀 더 확인이 되면 추측 문제가 좀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웅현성 제가 이제 그 웅치 얘기를 이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577년 이 전쟁이 또 치열했는데 이때에 3년산성과 이성산성의 이제 문제가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3년산성 문제는 그 축성 문제는 백종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시기 문제를 언급을 했고 성벽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성산성에서 이제 판축 성벽 외벽에 석축을 한 것의 부분에 이 시기 결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곡산성 사례를 보여드렸다시피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보온이지만 그래서 아마 그 매곡산성하고 이성산성의 그 외면 석축 양식 그러니까 판축인데 바깥에다 석축을 붙이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성산성도 결국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보면 그 국강연구소에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1단을 올릴 때마다 석재를 가로 세로로 쌓고 석재 내측에 토르에다가 이제 층다짐을 하면서 같이 올렸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붕괴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시기에 보수를 한 구간으로 보이는데 방어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붕괴되지 않았나 그러 싶고 3년 산성도 아마 수계축이 이 시기에 됐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완벽한 모습의 성벽을 보다 보니까 아마 구간별로 수계축된 구간이 이 시기에 수계축된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강동석 선생님도 그랬고 최관호 선생님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성산성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병참 기지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후방 기지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이성산성 즉 굴산성이 운산성 요 시기에 백제한테 빼앗겼다면 굴산성이 백제가 이제 탈환했다, 정복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한 줄 정도 있을 법한데 기사에 없기 때문에 웅현성 위치를 이제 저쪽 웅치 쪽으로 보는 거고 그 시기에 이성산성은 최전방은 아닌 바로 후방에서 제2선에서 지원하는 역할 정도로 볼 수 있고, 근데 남산 신성비에 이제 지리적인 명칭 문제가 있지만 여격동원이나 수취제동, 현급성으로서의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무기류나 기와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아서 보고서로 이제 저도 좀 보고 공부를 좀 더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 답변을 좀. 네. 그래서 지금 서정석 선생님이 그 질문해 주신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 때 하고 2차 조사 때 하고 3차 조사 때 하고 영정주 죽한거리가 다 달라요. 1차 조사 때는 중심 토루에 대한 영정주 간격이 있지만 80 내지 90cm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조사는 박성현 선생님이 발표를 했지만 2.4, 최건호 선생님이 발표했지만 2.4 내지 2.9m 간격이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3차 조사는 박성현 선생님이 발표했지만 1.2 내지 1.5m에서 이 주간거리, 영정주 간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판재 하나를 만들려면 자구를 수백 번 켜야지만 판재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판재를 희생시킬 수는 없거든요. 재사용해야죠. 뽑아서 올려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재의 길이가 다 이렇게 막 2.4, 2.9, 1.2, 1.5 이렇게 다 다르면 재사용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재사용하겠습니까? 영정주
그 사이에. 그러면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초축 시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대체로 한 1.2m, 1.5m 그 정도가 좀 가까울 것 같은데 80 내지 90cm는 그 틀 안에서 다지면서 다니기도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서로 비비대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선 영정주 간격이 조사 때마다 지금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판축의 두께를 보면 대체로 백제시대 판축 기법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백제에서 동시공정으로 판축 외면에 석축 한 켜 내지 두 켜를 붙이는 것도 거의 유사하죠. 신라에는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성산성이 처음이에요. 되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통이 있고 전통이 있고 계보가 있는데 이 이성산성 갑자기 떨어진 성이에요. 신라에서 어떠한 사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조사를 해가면서 해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조사 사진 32를 보니까 남쪽성 외측 붕괴 구간 중심토로 토측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외벽 석축이 동시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판축토 바로 외면에. 그리고 1차 조사 사진 65에 보면 북쪽 트렌치 외피토로 세부 모습 되어 있는데 석재가 한 켜가 아니라 네 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켜만 붙인 게 아니라 네 켜도 붙인 부분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2000년, 저는 1998년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계리 주민 한 분이 이성산성 서벽을 무너뜨려서 석축이 전부 무너져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한번 빨리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산계리 산성에 왔었는데 석축은 벌써 한 3분의 2 정도는 없어졌더라고요. 주민들이 가져간 것 같은데 사용하려고. 그래서 그때 대체로 보니까 성 전체에 석축이 아마 돌려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 부분적으로 외면 석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전체 석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지금 남벽 조사하는데 저 외면 석축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동벽과 북벽도 더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석축이 축조가 됐는지 부분적으로 됐는지가 확인이 돼야지만 사적으로 올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적으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참기지를 말씀하시면서 강동석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원형 수요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원형 수요를 저장고로 해서 병참기지를 설명하려면 신라 성곽에 이러한 원형 수열이 있었는데 병참기지로 활용했다고 하는 사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백제 유적밖에 없어요. 이 원형 수열이 대부분 백제 성곽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신라 성곽에서 확인된 게 강문동 토성입니다. 강릉에 있는. 그건 백제 사람들이 코치를 해서 쌓은 성이죠. 왜냐하면 481년에 고구려와 말갈군이 남미질부성 북쪽까지 쳐 내려왔습니다. 남미질부성 지금 흥해 바로 그 북쪽입니다. 포항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소지마립관이 동성왕한테 원군을 요청해서 동성왕이 원군을 보내줍니다. 483년입니다. 481년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 동성왕이 보낸 그 백제군이 공주를 출발해서 경주로 가서 거기에서 갈야군과 함께 고구려군과 말괄군을 물리치면서 강릉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강릉에 이 강문동 토성을 이때 축조하는데 판축 기법이 백제에서 전수해주고 원형 수열이 5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백제계죠. 유물은 신라 유물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외에는 신라산성에서 이 원형 수열 사례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참기지를 원형 수열로 사례를 말씀하시려면 신라 유적을 사례로 해야지만 합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해명이 돼야지만 사적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황보 선생님께서도 호종료에서 백제유물이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작년 그 발표하실 때 그 토기에 대해서 그 51쪽에 백제 토기도 나오는데 사비시대 거다 하는 그 얘기가 발표문에 있어서 홍보식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 그랬더니 백제 토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신라 토기하고 동반해서 출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6세기 말 7세기 초인 것 같다고 해서 5세기 이전이면 점유하는 거하고 확실히 더 나은데 대체로 위덕왕에서 무왕 시기까지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그렇으냐고 하고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성산성 내에서 백제 토기가 나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형수열 25호에서 토기를 이렇게 보였을 때 전달린 토기가 한 점이 보이는데 이 전달린 토기는 100% 백제 겁니다. 그리고 작년 홍보식 교수님이 발표문에 24호 수열, 그 원형 수열 출토품 중에 한 점 사진을 올렸는데 신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토기다 하고서 분명히 발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고학 조사를 했으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산성의 흐름이,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져야지만 가치를 훨씬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신라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 학술대에서 밝혀졌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좀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동석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양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양시현입니다. 저는 우리 강동석 선생님 GIS를 활용한 옥천 이성산성의 기능과 역할 재구성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사실 우리 강동석 선생님은 그동안에 GIS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해오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관방유적, 특히 산성이나 성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사실은 이제 그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 체계,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강동석 선생님 덕분에 그런 어떤 그런 분석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 발표 과정에서 여러 그 PPT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분석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 이런 성곽 연구에 아마 주요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제 성곽 전공인 한데 GIS 전공은 좀 아니어서 조금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좀 관련한 질문들을 좀 크게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옥천 이성산성에 있어서 그런 위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산성은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보충천 변에 산지의 가장 낮은, 사실 아까 이제 구릉이 아닌 거의 평지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여하튼 아주 얕은 구릉에 단독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 아마 주민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성산성을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시권역에서 그 가장 핵심 지역으로 붉게 이제 칠해졌던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쪽에서 이성산성을 바라보면 그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보입니다만 실제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거의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지형적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실 이제 굴산성의 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5세기 후반경에 이제 보이니까요. 이제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이런 조건들은 신라가 처음 소백산맥을 넘어서 옥천과 보은 일대에 이 관방 체계를 구축할 당시에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하고 연결을 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성산성의 입지가 사실 그 동식이 군사적 행정적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신라 성곽과는 좀 특징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성산성을 굳이 그 지점에 축조한 이유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지점에 이성산성이 신라가 축조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근에 이제 저점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이성산성의 방어적인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두 개가 잘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점산성에 대한 사실은 고각전 수사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신라성에서 이렇게 두 성이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의 이제 아주 얕은 구릉성과 산성으로서의 그런 보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GIS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성산성은 어떻게 보면 보은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삼년산성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북쪽의 보은 삼년산성과는 보시면 내륙 및 수상 교통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발표하신 원고의 그림 12와 15를 보면 옥천 일대 여러 산성들과는 내륙 교통로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옥천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의 분포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16에서는 이 관산성으로 비정되는 서산성이나 삼황유토성이나 삼성산성 등의 밀집도가 이성산성보다 훨씬 그쪽에 이제 산성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8에서는 이 옥천 이성산성과 옥천 삼황유토성 간의 이 SNA 분석이라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스라고 하는 요새 굉장히 또 연결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링크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성곽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마 하천변의 어떤 그런 거리나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조금 각각의 어떤 지수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연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여하튼 어떻게 이 성곽 옥천 지역과 이 이성산성의 성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결과가 도출된 데서 조금 보완 설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크게는 두 가지지만 어쩌면 세 가지가 될 수도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입지적인 조건. 하나는 이제 저점산성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서 하나는 이제 교통로 연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
강동석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기존에 그 상주 쪽에 이제 그 신라가 진출하는, 그러니까 소백 산맥을 넘어서 진출하는 그 교통로상에 있는 주요 성곽들을 보면, 제가 뭐죠, 해발고도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긴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산성이죠. 산성을 거점성으로 활용을 하고, 그 거점이라는 게 행정 군사적인 거점의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번에 뭐 지형 분석을 해보니까 뭐 지형 분석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성산성 같은 경우는 정말 평지성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그런 성격의 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낮은 지점에다가 성을 쌓았던 이유, 성을 배치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인데, 물론 그 산성이라는 게 군사적인 목적이 더 주가 되겠지만 행정적인 행정 취소의 그런 성격들도 지니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병행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성산성 같은 경우는 군사적 목적보다는 행정 취소의 그런 성격이 더 강한 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산성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성산성을 거점으로 해서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적인 범위를 뭐 청산현, 조선시대 청산현 정도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범위 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농경지 확보, 또 지역 주민들이 주로 생활했던 지역민의 생활 공간, 촌이, 그러니까 촌락이 형성됐던 그런 조건들이 어디가 가장 적합한 곳이 있나라는 걸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성산 좌우에 그리고 전면에 펼쳐져 있는 보청청 주변의 충적지거든요. 그래서 그 충적지가 굉장히 양질의 그 경작지이고, 그리고 그 경작지에서 지역민들이 농업 활동을 해서 뭐 군사적인 그런 그 물자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지역민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지역민에서 비롯된 물적 자원의 확보, 뭐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줘서 산성이 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그 행정적인 목적을 더 주안점으로 줘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해서 그 평지에 다름없는 낮은 지역에 성을 쌓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저전삼성을 주목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뭐 1km라고 하지만 거의 뭐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형적인 걸 봐서는 현재 이성산성으로 이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지역까지 성의 범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에서 상계리 고분군을 지나서 바로 저전삼성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근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전삼성이 뭐 아직까지 그게 신라성이다 아니다, 그리고 동시 운영됐다 안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그 거리 관계라든지 입지 관계를 봤을 때 충분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경주에서 왔지만 뭐 그와 유사한 사례를 멀리 찾지 않더라도 경주의 왕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왕경 내에 행정 취소의 역할을 했던 거는 월성이거든요. 네, 월성이 이제 평지에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규모상으로 봤을 때 그 이성산성이 좀 범위가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그 월성하고 정효 선생님도 그 72년도에 논문에도 발표했지만 월성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규모로 봐서도 월성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규모고, 이성산성이. 그리고 그런 월성 자체도 그 왕경 내에 행성 채소로서의 월성이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방비의 목적에 명활산성이 있거든요. 명활산성도 뭐 1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는 산성이긴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왕경에 있던 왕이 명활산성으로 뭐 피신하고 뭐 이런 내용들
또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남아 있고 그럼 보면 그러니까 월성 평지성인 월성의 보완 관계로 명활산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그 이성산성과 저전산성의 그런 관계들도 같은 맥락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게 네트워크 연결 관계인데 사실 저도 이걸 링크를 연결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륙 교통망이라는 것들을 주목을 해서 이게 보청천으로 따라서 가면은 금강 본류에 접하게 되고 본류를 따라가면은 옥천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그 하계망, 하천망을 따라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그 관계들을 일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굴산성이 그 개축을 하면서 그 삼천상성과 같이 개축을 해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점성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월천 쪽에 밀집해 있는 이런 관산성이라든지 여기 성들하고 연결이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결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연결 관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연결을 시켰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더니 중심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직접 연결 관계를 빼고 분석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도 이 이선상성의 중심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밀집도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성곽군 내에서 배후에서 그 연결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성은 네트워크 중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거점성, 거점성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성산성과 그리고 관산성이라고 관산성이라고 비정되는 그 밀집된 지역의 성곽과의 그 연결 관계를 설정했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978년도에 후배들하고 옥천군 관내 산성들을 한번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부분이 성곽에서 백제 토기나 토기편이 거의 대부분에서 출토가 됐죠. 그래서 이 옥천 관내까지 그 백제 영역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2003년에 충북대학교에서 신라 백제 격전지 지표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군분면, 군서면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그 성곽이 백제계로 그 유물이 다 출토되는 거로 그렇게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70년대에 조사하고서 삼양이 토성은 백제 토성이 틀림없다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산성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옥천읍하고는 좀 경이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이성산성은 오히려 보은권에 더 관계가 깊죠. 그래서 삼년산성과 함께 이 굴산성을 개축하게 된 것이 삼년산성을 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굴산성은. 그래서 이 실제로 문헌에서 굴산성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은 대동지지밖에 없습니다. 저점산성이 굴산성이다. 근데 이성산성이 굴산성이다라고 해서 나온 문헌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문헌으로는 대동지지의 저점장성이 더 유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백제산성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쓰고 표지 사진을 옥천군 군서면에 있는 성치산성을 사진 찍어서 표지 사진으로 했는데 백제산성으로서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구가 방형수구가 단면에 나타나고 문지 외면 측벽이 호형으로 돌아가고 있고, 근데 아까 3차 조사에서 남문지를 조사하는데 남문지 측벽 외면이 좀 곤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아까 사진에 보였는데, 문지 측벽이 호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백제산성이죠. 그래서 아직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아까 사진상으로는 각을 이루지 않고 호형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석축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GIS에서 이 이성산성하고 옥천하고 연관시키기는 조금 더 이 금강이 좀 격의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좀 더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럼 다음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김어준 선생님이 성곽 유적의 사적 지정 사례 비교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유재춘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준 선생님이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된 강원대학교 유재춘입니다. 김호준 선생님은 충청도 일대에서 많은 그 성곽 사례들을 조사를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옥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특히 이 지역이 성곽 유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를 해주셨고, 아마 그것은 결국 고대의 이 옥천 지역이 백제와 신라 간의 격전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신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곽 유적지가 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지정된 그 사례들을 여러 개 소개를 해주셨고, 또 앞으로 이 이성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근자에 여러 그 성곽 유적들에 대한 사적 지정 심의를 하면서 줄곧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사실 그 충청도 지역하고 경기 일대 지역에 있는 성곽인 경우에는 그 초축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는 논란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그것은 아무래도 그 학술적인 그러한 성과 축적이 좀 덜 이루어진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초기에 이거를 학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성곽의 이력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발표자님께 추가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적 지정 심사를 할 때 첫 번째 거론되는 것이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그 명칭이 정확한 것이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오늘 뭐 이성산성이라는 명칭을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기존의 지리지나 이런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성과 기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기자냐 이미자냐 하는 건데 이것이 조선시대 기록 지리지에 보면은 혼재되어 있고 이미 번역서를 낸 곳에서는 다 기성으로 읽었습니다. 이걸 기성산, 기성산성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몸기자하고 이미자는 한자의 그 획으로 볼 때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로 읽어야 되냐 기로 읽어야 되냐 하는 것은 그 글자상으로는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유래에 얽혀 있는 지명인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로 읽을 것인지 기로 읽을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옥천군에 속해 있지만 이 지금 산성에 있는 곳이 이제 청산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그 청산의 다른 명칭이 기산입니다. 기산. 물론 이제 그건 뭐 이미 몸기자가 아니고 한자가 다릅니다만은 이 청산의 다른 명칭이 기산이라는 것과 이거를 기성산성의 기성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하고는 저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성산성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근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기존의 조사서에서는 뭐 오늘 여기 뭐 타이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예 그 굴산성으로 지칭한 그런 조사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에 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분들 중에서 몇 분께서 이 이성산성 근처에 있는 이 저점산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굴산성은 대동지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점산성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이게 좀 발표자님의 따라서 소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호관계에서 특히 이 오늘의 이 주제인 이 이성산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발표자 한 분 중에서는 이것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오늘 발표자님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발표 오늘 하신 분들의 여러 그 얘기를 종합하면은 백제 유물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 이성산성의 유구, 평면 구조 이런 것들과 대립했을 때 그 유물의 양상과 그 유구 이것을 상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또 아까 마지막에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신 분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 최상무의 그 토속 건축부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건 동구여지 승남에 보더라도 실제로 우물과 군창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조선시대까지 또 조선시대에도 운영이 된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 그 유구와 개축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물하고 서로 좀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 산성의 운영, 경영 이력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어준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사실 이제 여기 발표문들을 쭉 보면은 저도 뭐 헷갈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토축성인가 석축성인가 하는 부분을 자꾸 석축이 됐고 또 개축을 말씀하시면서 석축을 얘기하니까 이게 석축성이라는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성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토축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뭐 사적 지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지정 보고서를 이제 신청 보고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혼란성이 없도록 잘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호준 선생님이 실제 뭐 조사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 충북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에 보면은 이성산성에 6개소 정도의 치성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치성에 관한 것들이 이제 뭐 오늘 사례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6개소 정도로 이게 치성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 것이 맞는 건지 하는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적 지정 신청 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산성의 어떤 경영 이력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사실은 뭐 학술적으로는 논란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뭐 굳이 뭐 한편으로 몰아가서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대로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조사나 문헌조사나 기타 이런 것들 종합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하고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서 잘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이런 학술대회가 아마 그런 것들을 걸러서 잘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요. 김호준 선생님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성산성의 명칭에서부터 그리고 저점산성하고의 상호관계 그리고 성벽 구조 문제 그리고 축조 공법 문제 치성 문제 그리고 사적분과위원으로 오래 계시면서 해당 유적에 대한 매우 객관적인 사실을 잘 정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점수 제일 많은 따를 수 있는 게 이력이 확실한 것이 제일 많은 점수를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말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호준 선생님 답변 있으시겠습니다. 네, 유재춘 교수님의 그 질문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어떻게 이런 글을 쓰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좀 칭찬하시면서 제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독이시면서 이걸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성산성의 명칭 관련돼서 전국에 그 하남 이성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평 이성산성이 증평 추성산성으로 변했고요. 세종시에 이성이라는 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에 이성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천에 이제 이성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성산이라는 것은 옛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평 추성산성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이런 식 2013년도에 성곽으로서 사적된 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증평 추성산성도 이성산이라는 이름을 버림으로써 사적이 지정됐던 것처럼 옥천 이성산성의 이성산성이란 이성이란 말은 버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유재춘 교수님 말처럼 기성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굴산성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전문하신 분들이 좀 더 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성산을 버리는 게 그 옥천 이성산성이 사적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저점산성 관련인데요. 저점산성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남할 여초기의 성곽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눈이 왔을 때 한창 겨울 때 올라가다 보니까 유물을 수습할 수 없었고 일제 강점기에서도 선문유 기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조사했던 분이 이런 쪽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성산성과 저점산성에 출처된 유물 그를 혼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산성에서 나온 유물은 시기가 남한여촉이고 우리 후삼국기 유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산성에서 저점산성에 나온 것들은 조금 신라의 좀 이런 시기의 신라 기하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는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저점산성에 관련돼서도 조금은 정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유물을 수습해서 그 유물이 지금 지표조사이지만은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군창 관련된 부분은 지금 3차 조사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요. 2차 발굴 조사에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금 이성산성이 가장 입지적으로 좋은 게 강 안에 있으면서 강보다 높습니다. 우리 그 군창이 있으려면은 이 하천 보청천의 그 범람에서도 안전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청산 면사무소 있는 그 일대가 좀 강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지가 넓은 것 같아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군창이 넣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성산성에 군창을 놓고 사용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성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발굴 3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지는 있지만 이제 지금 치성에 관련된 있던 구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좀 발굴돼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3차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중성 문제는 지표조사 말먹 받고 그다음에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측량하는 회사한테 그쪽 부분은 단면을 따달라. 제가 나가서 뭐 이걸 조사를 할 게 없대더라도 그 단면은 꼭 따달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제 강점기 때도 있었고 1970년대 조사했을 때도 그 내성이 존재 유무를 확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이성산성이 있는 가장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 그 단면에 있을 때 토르 흔적이 단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초의 이성산 최초의 성곽일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조사도 이제 3차, 4차 때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전에 뭐 사적이 지정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면 옥천 이성산성이 사적 지정되는데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김호준 선생님 그 발표문에 보면 이성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영훈 선생님 학설을 따라서 그런지 이 이성산성의 경유성을 강조해서 진산탄치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라가 어느 곳으로 침입을 했을까, 진격을 했을까. 그래서 저 발표문에는 세 군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원래 이 탄현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문헌에 처음 나오는 것이 백제 동성왕 때입니다. 탄현에 목책을 설치했다. 그리고서 사비시대인 의자왕 때 성충하고 흥수가 신라군을 탄현에서 막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웅진시대의 도읍인 공주뿐만 아니라 사비시대의 도읍인 부여시대까지도 이 탄현은 일정한 지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 쳐들어갈 때는 이 탄현이고 부여 쳐들어갈 때는 저 탄현으로 넘어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백제번기에 웅진시대나 사비시대나 이 탄현은
같은 지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옥천에서 대전 쪽으로 넘어가는 잠옷을 치면 이 탄현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공주뿐만 아니라 부여에 이르는 경로로도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고산탄치나 진산탄치는 백제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서 가야 되는 아주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영역에 들어와서 한참을 진격해야지만 황산벌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김유신이 전략적으로 어느 지점으로 통과했을까? 근데 역으로 백제는 성왕 때 한강 유역을 신라하고 같이 점유하잖아요. 그때 신라는 고구려하고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백제만 죽어라고 고구려하고 싸웠죠. 거기에다가 신라는 또 배신까지 해서 백제가 내일은 어디를 쳐들어갈 거다 하는 정보를 고구려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기진맥진한 사이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성왕이 554년에 신라를 쳐들어가는데 신라 왕경 경주를 목표로 쳐들어갔던 것 같아요. 대전 지역에서 옥천 가기 그 도중에 증약 뒷산에 환산이 있는데 이 고리산에서 쳐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유신전에 보면 성명왕이 고리산에서 우리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급습을 해서 성왕을 죽였다고 김신전에 나오는데 이 고리산성이 바로 환산성이거든요. 고리환자로 해서. 그런데 이 고리산성이 백제 부흥운동할 때도 부여용 묘지명에 보면 백제 거기는 마한잔적이라고 그랬는데 백제 잔적이죠. 백제 잔적이 고리산에서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 고리산성이 실질적으로 백제 멸망 당시에도 백제가 점유했을 것 같은 그런 기록이 김유신전에도 나오고 부여용 묘지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는 함산성이라고 해서 백제가 함산성을 정복한 후에 함락시킨 이후에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김호준 선생님은 이성산성의 그 교통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진산탄치를 주장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장 좀 치열할 것 같은 그런 토론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영관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옥천 굴산성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각축에 대해서 김수태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치열할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길게 썼을 따름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옥천에 와서 이렇게 그 토론에다 참석을 해보는데 그것도 굴산성이란 산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데 이제 아까도 저기 라운지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뭐 일찍이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백제 성왕대 가야 외교와 고구려해서 이제 백제가 가야 외 그다음 고구려 신라가 어떻게 고구려까지 어떻게 맞물리면서 관산성 전투가 일어났냐 그걸 이제 썼는데 사람들이 잘 안 읽어봐요. 이제 저희 선생님 구순논청에 실려서 잘 안 읽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야 이제 옥천에 내가 와봤다, 이제 학술 발표에 와봤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면서 이제 제가 뭘 생각했는데 이 발표 이제 김영광 선생 덕분에 이제 발표문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어쩌다가 84년에 충남대 와서 이제 전임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정년퇴직할 때 제가 전임되기 1년 전인가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학기를 이제 해고 이제 과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충남대학에 대해서 한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뭐 이제 워낙 나이 차이가 많지만 동료 교수였던 유무병 선생님, 그 다음에 성주탁 선생님, 그분들이 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심종모 선생님도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산성 연구자들에게 뭘 바랬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산성의 사회사적 연구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산성의 사회사적 연구. 그래서 아까 이제 백종호 선생님이 했지만 뭐 굴산성 이성산성에도 했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답보 상태다 했지만 지금 토론하는 거 읽고 들어보면 저는 문헌하지만 문헌 연구자든지 고강 연구자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게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고고학 발표에 가면 이제 문헌사 발표는 꼭 한 개 이렇게 끼어였습니다. 한 사람 발표하고 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앞으로 그거는 뭐 숫자가 많으니까 고고학 전공자들이 되도록 자기 발표에 대해서도 문헌사 연구자들이 토론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구분해 가지고 문헌사나 하고 나머지는 다 고고하지만 그 내용 대부분은 문헌사적인 역사적인 설명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역사적인 설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뭐 사회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서 뭐 깨우침을 주고 있지만 다 역사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서로 전공이 다르다고 다를 것도 없고 뭐 지금 사회 보신 분도 사학과 출신으로서 고고학 하셨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문에 저는 경계가 없다 생각해서 조금 더 앞으로 이성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하려면 뭐 여기서 바라는 대로 사적지가 되고 등등 하는다면 좀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 던져지면서 오늘 들으면서 저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렇게밖에 못 구성하나 싶은 생각을 이제 저는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뭐 제가 정년을 하니까 정년 전보다 참 자유롭고 읽는 것마다 속속 들어오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더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4페이지 정도 이렇게 4페이지 가까이 길게 썼는데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사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김영환 선생님 발표하실 때 백제와 신라의 각 축에서 누가 주체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김영환 선생님 발표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다른 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뭐냐면 이 옥천 지역을 둘러싸서 마한사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마한사 하면 이 뭐 내륙까지 와가지고 마한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백제사라든지 신라사의 상식적인 흐름을 본다면 마한 연맹체, 진한 연맹체에서 백제가 나오고 신라가 나온다니까 마한사에서 이 지역에 그것도 살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사받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뒤에 썼지만 굳이 한다면 마한사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뒤에 부분에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지만 계족산성이 뭐 백제 거냐 신라 거냐 저는 좀 덧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경계선이고 이 이제 옥천의 이성산성 이것도 경계선이기 때문에 신라하고 백제의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거기 섞일 수도 있고 이쪽에 배워서 할 수도 있고 뭐 좀 다양한 그 고려를 해야지 딱 끊어서 이건 백제 거고 이건 신라 거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막연히 가졌는데 이번에 굴산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백제와 신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만하고 진안의 어떤 관계에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근데 백제사에서도 봐야 되고 만사에서도 봐야 되고 진안사에서도 봐야 되고 신라사에서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영환 선생님께서는 뭐 워낙 고고학이나 다른 부분 다양하고 뭐 신라사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이 옥천의 이제 이성산성 부분은 경계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짜로 신라사
그다음 백제사, 진화사, 마한사 좀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봐야 될 것이고 또 여기서 3세기부터 시작해 뭐 김영하 선생님 5세기까지만 다뤘지만 7세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 시기를 다룰 때도 시기별로 그게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백제사가 바뀌는데 백제사가 어떻게 바뀌느냐 설명은 거의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시각의 전환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소리로서 났으니까 읽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한사와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가 제가 지적했는 것은 만연맹체의 한 소국이었던 마백자 백제국의 단계하고 백제국이 만연맹체의 맹주국이 됐을 때 백제국하고 그 일백백자가 됐을 때 그 백제국하고 그 다음에 만이란 국호를 쓰면서 쓰던 그런 그 만연맹체 그런 단계에서 이제 만이란 국호를 쓰지 않고 백제란 국호를 쓰는 백제가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지금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충분하게 단계의 변화를 뭐 읽어낼 수 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마한사, 진한사를 다루다 보면 그 삼국사기 초기기력 신빙성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김영하 선생님도 뭐 인정하셨다시피 그 삼국사기 초기기력의 신빙성 문제에서 어떤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건 또 수정하고 등등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한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청주와 관계해서 많은 만을 이야기했는데 청주가 만 목지국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청주가 만 목지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최근에 그걸 이제 주장한 사람이 충북대학 출신이 나와 있지만 그 결론만 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청주 진출도 이제 그 김영하 선생님께서는 3세기 중후반에 했지만 천안 용원이라든지 뭐 아까도 그 발표 때 설명했지만 청주 진출 부분도 4세기대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다른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요새 어제도 제가 어떤 연구자의 논문을 읽고 직접 전화번호까지 알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그냥 논문 니 혼자 읽고 니 혼자 쓰는 거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납득이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성의 사회사 연구에서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제 이제 그 논문을 꼭 써봐야겠다 하고 계속 벼르고 있는데 그거는 개로항 때 그 지금 3년 산성의 축조 시기가 470명이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산성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백제사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 백제사에서 저기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 부분은 뭐 공석구 선생이 나제 동맹이 말이 되느냐인지 뭐 그거는 저도 일찍 90년대 그 나당 동맹이든지 무슨 동맹이든 동맹이 뭐 죽자사다 그대로 다 그 모든 게 연결되는 거 아닌데 뭐 동맹했냐 이렇게 막 허물어 버리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었다면 동맹 관계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면 3년 산성하고 그 이 굴산성의 축조 시기라든지 개축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굴산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학술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정작 더 중요한 3년 산성에 대해서는 별로 발굴 보고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신라가 거기까지 아까도 김영하 작가 이야기했지만 거기까지 신라가 옹려하는데 백제가 그럼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그 이제 고구려 이제 남한을 가져 둘러쓰고 나서 또 계룡왕 때문에 동해안과의 관계도 나오고 고구려 남침에 대한 신라에 거기서 백제가 도와주고 그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있는데 그 변동 상황이 일어날 순간순간마다 각국의 이제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어디로 옮겼냐면 계룡왕 때 계룡왕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나서 문정왕이 신라로 가가지고 구원병 많은 명을 이제 청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서 신라 경주까지 가 청했을 것인가 아니면 그 3년 사도 이쪽에 와서 이제 군대를 가지고 요청했을 것인가 등등 따라다니는 문제가 저는 상당히 많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린다 하면 뭐냐면 사료에 분명히 이제 그 굴산성하고 3년 산성의 개축을 언급하면서
일선계 정부 3,000명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김영하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를 보면 이 보온하고 관계다. 이 옥천이라고 지금 편입됐지만 보온하고 관계했다. 그러면 상주하고 상당히 관계 설명했는데 지금 사료상에서는 일선 선산하고 관계했습니다. 선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추풍령을 넘어서 이렇게 환관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뭐 이 위치가 또 아까 교통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선계란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사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정부 3,000명이라고 한다면 3,000명의 사람을 동원했다 하면 과연 이 일산성의 여기 이성산성의 규모가 1km 정도 되는데 이 1km 개축하고 3년 사도 개축하고 되는데 3,000명의 과연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인가든지 조금 더 역사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산성을 가지고 군사기지, 병참기지 하는데 뭐 제가 아침부터 끝까지 들었지만 이성산성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발굴 유물에서는 군사 유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 왜 안 나오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설명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아까는 또 물류기지라든지 수치라고 하지만 물류기지일 때 그 성격하고 수치 체계의 거점일 때 성격하고는 그거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하고 군사하고 맞물릴 때도 다르고 뭐 아까 토론한 발표하신 분 이제 또 이야기했지만 행정 취소하고 경제 거점하고 군사 거점이 일치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삼국시대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논의들을 조금 더 살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김영건 선생님 답변을 바로 해주실까요? 예, 김수태 선생님께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발표문을 만들면서 이게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문제는 뭐 제 능력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죽고 나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초기 기록의 신빙성 문제 또 뭐 이 전투의 주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쪽 김태 교수님도 충남대에 계셨고 사실은 제 은사나 마찬가지죠. 제 친구들이 충남대학 간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수가 되셨으니까 제 친구들이 충남대 가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학점을 잘 받은 친구는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네. 선생님들 일찍이 이제 신라사를 하시다 이쪽 대전에 오셔가지고 지역사, 백제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저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김수태 교수님이 이제 영남 분이에요. 이 충청도 사람이 이쪽 연구를 잘 안 해요. 저는 이제 뭐 지금은 청주 사람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맨날 청원 군민인데 시골 사람인데 특히 문헌사 쪽에서 이쪽 그 충청도 지역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전 손가락이 남아요. 한쪽 손만 들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저희 뭐 지역사, 뭐 고향의 역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의 역사를 좀 주체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게 뭐 자칫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게 뭐 대구의 막창처럼 정말 맛없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학문도. 그리고 이쪽에 뭐 기년 문제에 대해서는 뭐 부산대학에 계신 뭐 부산대학 출신의 뭐 어떤 선생님 또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또 어떤 교수님께서 기년 조정을 뭐 한 3세기씩 막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문헌사 쪽으로 이쪽에 글을 쓴 사람이 제천 출신의 이제 그럴 때 박대재 선생이 글을 썼는데 박대재 선생은 삼국사 기록을 그대로 추신을 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아까 발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어떤 경향성을 좀 삼국사의 기록에서 찾는 게 좀 타당하지. 이걸 삼국사의 기록대로 그 해에 바로 일어났던 이렇게 그 편년사로서 이해를 하기에는 삼국사의 기록이 가진 그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삼국사의 기록들도 서로 충돌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런 그 삼국사기 그 기록 문제에 대해서 뭐 전남대 이강래 선생님이 그걸 박사논문으로 쓰고 지금도 뭐 저 글을 발표하시고 워낙 유려한 문체로 써가지고 헉헉 넘어가 버리는데 저도 이제 정말 그게 맞는지는 이제 제가 판단할 능력은 아직까지는 공부가 부족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마한의 입장에서 제가 마한 쪽 그 관련된 연구 논문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제가 전에 이 충북 지역의 마한을 비정하는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기록에는 없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해서 제가 실론적인 글을 그 전에 백제학보에서 발표를 하고 쓴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옥천 보은 쪽도 와산성, 구양성 등등도 이게 분명히 마한과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한 뺑소라고 뺑소가 나오죠. 보감성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봤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지금 서울 지역의 그 백제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 저는 목지국 단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그 서울 지역에 있던 백제를 전체를 통할하면서 마치 자기의 일처럼 다 일괄 기록한 거다 하는 그 일반적인 학계의 그 견해를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보은 옥천 지역에 있던 저는 청주를 목죽으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사실은 제가 그 논문을 그 쓰고자 했는데 제 제자한테 제가 논문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목죽의 비정이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따라서 막 이사를 다녀요. 뭐 천안에 갔다, 아산으로 갔다, 심지어는 뭐 저기 그 예산도 갔다가 뭐 당진도 간 적이 있나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그 발굴 성과가 아주 뛰어난 곳이 이 목지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청주 뭐 송절동이나 오송, 그 봉산리, 연제리 이런 유적을 능가할 수 있는 유적은 이 충청권에서는 아직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목죽이 아니더라도 삼국지에서 말하는 마한 연맹체의 대국 중에 하나는 분명히 청주 지역에 있었을 거다. 이거는 뭐 고고학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다 인정을 하시는 그런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개설서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초기 기록의 와산성 전투, 구양성 전투의 이런 문제, 신라와의 이런 문제도 김수태 교수님 그 논문을 사실은 저 여기 그 제가 못 읽어봤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목이 그러니까 안 찾아갔더라고요. 제가 칼국수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햄버거집이라고 붙여놓으니까 그걸 제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읽어보고서 아하 진작에 읽어봤으면 조금 더 글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진한연맹체와 이쪽 보감성과 마한연맹체 어떤 소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천관호 선생님 비롯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박대재 선생, 그다음에 뭐 강원대 김창석 교수 등등 몇몇 분들이 이렇게 썼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구로 관련해가지고 우리 황보경 박사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이미 연구가 돼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편년을 잘 맞춰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제가 가진 재주로는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이 마한과 관련된 기록 중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한이 진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뭐 좀 그러니까 마한의 동쪽에 살게 해줬더니 이것들이 시끄럽게 군다. 그래서 이걸 정벌해야겠다 하는 기사가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딜 건가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 전에 백제학보에 쓴 논문에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대개 보은 상주 이 구간이고 그리고 김수태 교수님이 일선의 개가 경계냐 아니면 고려시대에 동계 서계 했을 때 이 행정구역명이냐 지역명이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학계에서
그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가 그 시기에 있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지적하신 그 일선계의 그 정부 3,000명은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 지금 선산이죠, 상주 옆에. 이쪽 지역이 나중에 의자왕 때 또 그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할 때 또 거기 또 등장을 하죠. 구미 쪽도 무산, 간물, 동잠 뭐 이렇게 저 무주에서 신라 쪽으로 백제군이 공격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 이제 루트는 다르지만 등장하는 것이 지금 이 5세기 후반이고 그리고 여기 삼국사기대로라면 또 2세기에도 2세기 말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 우로 서구로 얘기도 나오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역시 마한진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기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인 그 이동이 좀 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세종시에 뭐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우리 그 강연 주선자가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세종시에서 나온 그 뭐 백제사 연구자 중에서 저를 띄워주려고 아주 괜찮은 학자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세종시 출신이라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제 소개를 제가 스스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청주 서쪽에 그 지금 다 아는 KTX 오송역 그 뒤쪽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충청북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소개를 하느냐? 아니다. 정정하라.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조치원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를 충남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주, 이 보은, 이 청산, 그 다음에 선산 이런 지역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 단양도 저쪽 영춘하고 그 수능 뭐 이쪽 사람들은 서로 비슷하더라고요. 또 거기도 그런 경계 지역, 정치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그 겹치는 중복되는 그런 지역의 상황이 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세기 말까지 기록은 조금 정리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만 연맹체의 어떤 세력과 지난 연맹체의 어떤 세력 간에 이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다툰 그런 기록인데 그것이 나중에 만을 맹주가 되고 만 세력을 통합한 백제 그리고 진안을 맹주가 되고 진안을 통합한 신라의 역사에 일괄 기록되면서 남긴 그 흔적이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의 그런 기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비왕 소지왕 때의 그 기록들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아는 백제, 우리가 아는 신라 때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여기 그 토론문 중에서 이제 어떤 선생의 이제 그 글을 좀 인용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못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학보에 그 호만 제가 없더라고요.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와산성이 그 관기리 산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관기리 산성은 뭐 성곽하시는 선생님들 다 아시고 우리 김호준 박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역시 신라 산성이고 시대가 뚝 떨어지는 갖다 붙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관기를 너무 잘 알죠. 보은 읍내에서 그 삼승하고 관기 쪽은 사실 들판이 쭉 이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와산을 공격하고 와산성 공격하고 그 구양을 관기리 산성으로 보는데 이게 그 시대가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주 안 맞아요. 그래서 구양을 관기리 산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양은 여기 저는 옥천 삼양리에 그 구산 개구자 맷산자 이게 보는 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에 정영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께서 개구자 내천자 구천과 그리고 내천자와 그리고 땅 양자가 서로 통용되는 이런
쪽에는 다 동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물론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옥천 읍내 쪽이라고 하는 설을 따지면은 제가 못 본 논문이 못 봤어도 이제는 알았지만은 별 대세 지장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주 목지육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태 교수님께서 이제 청주 지역 진출 시기 문제인데 그거는 뭐 이제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백제 다로강 36년조의 낭자곡 진출 기사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이 삼국서기 초기 기록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고학 편년이 아까 제가 이제 그 보은의 그 우진이 그 주거지의 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를 제시를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좀 좋겠지 않느냐. 그 연대 측정이 안 되니까 청주 지역도 지금 연대 측정을 그 송절동이나 오송 뭐 이런 데 했는데 한 기록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좀 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청주에 그 뭐 신봉동, 그 복명동, 송절동 쭉 그 만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고분들 그리고 청주의 봉산리에 최근에 발굴된 고분들의 그 편년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마한이고 그 백제냐, 이 마디가 어디냐, 이거를 사실 지금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천안의 용원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없어진 목전토성, 천안의 화성리, 그다음에 지금 천안 동면이죠. 병천 쪽하고 오창 쪽에 뭐 동성산성 이런 유적들이 많이 조사가 됐는데 거기서 그 연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냥 마한백제. 지금 여기 그 옥천 보은 쪽 보고서도 전부 다 그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절대 연대를 찾을 수 있는 뭘 그 연대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명문이 있는 뭐가 나오든지 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어떻게 누구도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선생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건 다 하나하나의 연구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그 굴산성을 구련의 치소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치소 문제는 좀 5세기 후반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 뒤쪽으로 현이 설치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는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계산에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온당하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태 선생님의 그 토론 내용이 아주 상당히 모호하게 길게 되더니 결국 답변도 길게 하셨네요. 김영관 선생님은 하여튼 고고학과 문헌사를 접목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도 쓰시고요. 사실 저도 학부 때는 고대사를 했습니다마는 1974년도에 윤무병 선생님이 충남대학교 박물관장으로 오시면서 저를 또 초대 박물관 조교로 채용해 주셔서 제가 이제 포병학교 교수부에 있다가 제대해서 조교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근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성곽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4년부터 지금까지 성곽만 하고 있고 제가 외에도 한 것 같지만 백제 부흥군이 그 주요 거점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그 주요 거점이 전부 성곽입니다. 그래서 그 파생해서 제가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됐지 결국은 전 74년부터 지금까지 성곽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불상이 돼서 논문을 하나 쓰고 싶었는데
말씀드렸다가 잡학할 거냐고 그래서 상당히 혼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일체 이제까지 논문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발표도 많이 준비를 해 주셨고 토론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몇 가지에 드러난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사적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유적의 명칭, 이성산성보다는 청산의 그 별칭인 기성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여지도서라든지 동해비고라든지 그 지도에도 기산이라고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인근에 있는 저점산성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헌상의 대동지지에 분명히 저점산성이 굴산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점산성을 조사한 후에 이 기성산성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면 석축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외면 석축이 이루어졌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조사에서 수계축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구간, 어느 지점에서 됐는지, 예를 들어서 삼년산성은 남벽 내와 동벽 내에서 토루가 확인됐습니다. 토성이. 연대 측정을 하니까 토성 기저부 연대가 5세기 후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삼년산성을 축조했다고 하는 연대가 토성연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조 강연을 한 백종호 선생님도 석축은 7세기 이후일 거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성산성은 판축토로 외면에 그냥 붙여서 석축을 했어요. 삼년산성은 분명히 판축토성 밖에다가 했습니다. 판축토성 외면에 붙여서 석축을 하면 훨씬 쉬울 텐데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판축토성하고 새로 쌓는 석축산성하고 분명하게 차이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외면에 붙이지 않고 별도로 쌓습니다. 협축으로. 그런데 똑같은 해에 개축을 했는데 삼년산성은 별도로 석축을 했는데 이 기성산성은 외면에 붙여서 석재를 붙인다?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성 존재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성에 대한 통과선을 확인하고 그 내성 축조기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로 축성기법, 원형 플러스크형 수열, 그리고 방형 형태의 목곽고, 이것은 되게 백제계예요. 그래서 이 백제고 유구이기 때문에 초축 시기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초축 시기가 언제고 언제 다른 나라가 신라가 점유했다가
다시 백제가 점유했다가 다시 신라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력이 나타나면 훨씬 가치가 큽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용 시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차 발굴조사에서 초축 시기가 판추토 내에 5세기대 신라 토기가 있으니까 5세기대에 신라가 출생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 판축토 내탁부를 판축을 하기 위해서 흙을 어디에서 채토했는지, 그 채토할 때 그 유물이 포함돼서 들어온 거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기보다 성을 축조한 것은 더 늦다는 뜻이죠. 얼마나 더 늦을지도 모르죠. 100년 뒤에 더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판축토에서 나타난 유입된 유물을 가지고 초축 시기를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지표면, 사용 시기의 구지표면에서 나온 토기가 또는 기와가 시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등이 해명이 돼야지만 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고 토론한 과정에서 지금 드러난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나요. 이런 것이 해명이 돼야지만 우리가 국가사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굴조사도 더 해야 되고 저점산성도 조사해서 비교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되면 저는 제가 한 12년 전쯤 2011년, 12년 전쯤에 문화재청 직원을 한 40분 정도 모시고 3년 산성하고 이 산계리 토성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산계리 토성의 중요성을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성이라고. 그래서 사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고학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선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발표하신 참 여러 주옥 같은 내용을 발표하신 분들과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선 옥천 이성산성과 삼국사기 굴산성에 관한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